이래서 윤석열이 봉지욱 기자를 제거하고 싶어 했나 봅니다. 그런데 취재는 물론이고 논리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봉지욱 기자를 타깃으로 삼은 건 그들에게 독이 됐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봉지욱 기자 덕에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경호도 국민들 사이에서 심판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 때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뭔가 분석을 하고 이런 걸로는 아마 민주당에서 탈주을 부려하는 분일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검찰하고 특히나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마 이분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검찰이 매우 아마 흥분하고 좋아했을 걸로 그렇죠. 저는 추정이 되고 드디어 잡을 수 있다. 네, 드디어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못 건드렸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런 일을 당하신 거죠. 저는 와 이거 어제 그 자리 아니었으면 또 아예 모르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우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위원에게 검사들이 이재명, 송영길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그렇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두시고 또 수사할 때도 계속 이재명, 송영길 불어라. 와, 이건... 다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풀어주질 않은 거죠. 네. 계속 출국 금지 시켜놓고. 저분처럼 봉지욱 기자, 한상진 기자도 어떻게 당했는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긴데 이게 좀 많이 줄였어요. 네. 보니까 내가 저런 거 당하면 참 진짜 너무 네.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정말.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터졌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제 사건에서는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서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고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영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자, 요거는 좀 의원님이 좀 부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봉지욱 기자는 뭐 불법 압수수색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녹취서를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 좀 부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을 강제로 쳐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 학교 딸아이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와이프랑 얘기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네. 탁 하고 잡아갖고 문을 못 닫게끔 영장 그다음에 없이. 영장 없이 검찰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료화면 혹시 첫 번째 거 봉지욱 압수수색 영장 이 보시면 법원에서 다 사선입니다. 다 그어버립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딱 하나 살려둔 거 저건데
저거 다 사선 그어진 것들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을 다 해갔다는 거고요. 기각시킨 것도 자료를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명예훼손, 이게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범죄 자료는 다 보도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게 본질이야. 맞습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강백 씨는 대장동 수사를 윤석열이 덮었는지 그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의원님 말씀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봉지욱 기자가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영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내용이 똑같아요. 가에서 사까지 항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바항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판사가 다 지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영장 제시도 없이 문 막고 예, 했다는 거 이제 제일 크고요. 신분증만 보여줬다. 예, 그리고 이 봉지욱 기자 휴대폰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열었어요. 근데 실리콘 골무를 가지고 와서 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묵묵무답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장을 보면 집에 있는 노트북 같은 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집에서 압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휴대폰, 태블릿 등 통신기기예요. 그리고 USB 저장 장치 요것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는 노트북은 못 열어봅니다. 근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쓰다가 이제 버려놓은 노트북도 네. 있잖아요. 집집마다. 네. 서너 개를 가져다가 전원을 켜서 전원 안 켜지면 아예 열어가지고 외장하드 꺼내가지고 물려서 열람을 다 하고 와. 저희 집에서는 이메일 검색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가 쓰던 노트북 잠깐 빌려서 이메일을 봤는데 그거를 열어가지고 이메일 2,100개가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을 했어요. 와. 사진 다 확인하고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 영장을 꼼꼼히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걸 알아서 제가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놓은 상태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압수해서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봉지욱 기자나 저희 집에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서 휴대폰 정도만 뺏긴 거 그건 이제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저는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검사가 그러면 몰라서 영장 내용을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 압수수색을 실수로 한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모여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당연하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늘상 하던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되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기고 갈 수 있으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봉지욱 기자 집에는 8명, 저희 집에 6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집에 저 혼자 있는데 6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6명이 갑자기 이렇게 쫙 흩어지듯이 헤쳐모여 하듯이 집안에 있는 온갖 곳으로 쫙 헤쳐모여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그나마 뒤늦게라도 와서 그건 2명이잖아요. 2명에서 6명 어떻게 쫓아다녀요? 못 쫓아다니죠. 봉지욱 기자는 저희가 변호사를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타파 사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선임해놓은 변호사가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봉지욱 기자 집은 봉지욱 기자 혼자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뭐 휴대폰이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뉴스타파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고 이건 그냥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온 불법 수사의 그냥 관행과 습관들이 그냥 이번 기회에 터져나온 거기 때문에 잘 됐다. 끝 보자. 끝 봐야 돼. 네, 끝 보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하나만 지금 빠진 게 봉지욱 기자 중요한 얘기했어요. 휴대폰 3개를 가져갔다가 돌려주면서 한 개는 영장도 없이 지네들이 그 기록을 또 다 저기다가 서버에다 심었다. 이게 그 예전에 한 번씩 나왔다가 그냥 디넷. 술면이 사라지는 디넷이에요. 디넷, 캐비넷.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으로 전자 기록물을 볼 때는 그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피의자가 입회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 상관없는 거니까 하지마 하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거를 전체를 통째로 지네 서버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봉지욱 기자가 나중에 전자정보 폐기 확인서를 받았어요. 근데 한 장을 더 준 거예요. 보니까 폐기 확인서를 봉지욱 기자에게 교부해 준 날 다시 압수된 서류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휴대폰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열어서 포렌식 끝났어. 그럼 남아있는 이제 전자정보를 폐기를 하죠. 폐기 확인서를 주면서 압수했다라는 서류를 줘. 무슨 말이냐면 폐기한 거를 다시 압수한 형태로
보이는데 와. 지금 어쨌든 검찰은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 네. 수사에서 한번 따져보자. 오케이. 저는 좀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봉지욱은 조우영이랑 통화를 한 적이 없어.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통화를 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건 뭐 이건 심각하잖아. 아 정말 네, 그 자료 좀 띄워주시죠. 통화 내역, 녹취록 표지에 통화 내역 그다음에 녹취록을 조작의 달인 강백신. 와. 네. 그 재창이 형을 실장님을 재창이 네. 형으로 바꾸듯이 이건 아예 봉지욱 기자의 그 목소리가 아닌데 그 통화 내역이 아닌데 봉지욱인 것처럼 해서 표지를 표지를 와. 법원에 올리고 그다음에 봉지욱이 조우영과 통화한 내역이 있음에도 뭐 이런 보도를 했다. 그래서 허위다. 이걸로 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그냥 다 미친 거 아니야 자료를 이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게 이런 거 가져가면 이게 또 별건 수사에 또 시발이 됩니다. 맞아요.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작에 의해서 하는데 유독 강백신에 의해서만 네. 강백신 그 팀에서만 너무 자주 습관처럼 강백신이 일어난다. 설명이 가관이에요. 저거만 나오면 속기록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맞아요. 예. 꼭 그렇게 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4개가 속기록이 있는데 속기사가 다르다. 다 다르다. 근데 어떻게 전부 다 이거를 다 봉지욱이 봉지욱, 통화한 걸로 그렇죠. 다 헷갈릴 수가 있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아,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놈?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저런 애들은 저런 거를 통해서 출세를 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들끼리 저걸 특수수사 기법이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전수를 해. 이렇게 하는 거다. 압수수색은 가서 이렇게 영장이 이건 상관 그냥 다 해. 그리고 뭐 저기 얘기하면은 그냥 다 필요하다고 해. 뭐 휴대전화 있으면 이것도 노트북도 통신이 가능하니까 그냥 통신기기라고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사실 이제 저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미치겠어. 저건 역시 실수냐? 지금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강백신 씨는 나와서 마치 자기들이 사소한 실수를 했고 교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게 실수일 수가 있나요? 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속기록을 만들었다 쳐. 그 뭐 잘못 만들어져 있다 쳐. 그럼 그거 안 들어보고 압수수색 영장 냅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다 들어볼 거 아닙니까? 부실수사의 증거지 안 들었으면. 자기들은 그럼 속기록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도 냈다고 넉넉히 추정이 돼요. 네. 근데 그냥 뭉개고 막 그냥 한 거예요, 또 저렇게. 네. 그리고 나서 저게 문제가 되면 속기는 내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속기사를 검사시키든지 그죠? 검사들이 늘상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인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수사, 뭐 하는 수사 자기들이 다 통제해야 되고 그래야지 인권이 수호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늘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안 했어. 이건 단순한 실수야. 그럼 그럴 거면 속기사들 데려다가 검사 주고 자기가 속기 하든가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하나 우리 법조인 분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고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네. 살인 사건 아니다. 너 헷갈리지 마라. 마약 사건 아니야. 예. 뉴스타파는 영상 하나야. 그렇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 명예훼손 사건을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뭐 이거 자체가 너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들이 생각할 때 이게 시체말로 자기들끼리 용어로 지들끼리 돈 되는 사건. 응?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위에서 알아주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에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뭐냐면 이렇게 무력 시위를 통한 사전 제압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네. 상관없는 거를 압수수색 영장은 대충 너도 법원이 발부해 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쟤네들 전수되는 수법이에요.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상진 기자가 그냥 기자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막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사람을 그냥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수법으로 지들이 타겟팅한 거에 대해서는 늘 해왔던 수법이죠. 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22년 3월 보도거든요. 대선 관련해서 맞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보도인데 이 수사가 2023년 9월에 시작되는 거니까 맞아요. 1년 6개월에. 1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거 한참 지났는데 이걸 왜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대장동 건이 사실 윤석열이 그 수사 덮은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그때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징역 1년 이상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중죄죠, 중죄. 네, 그래서 이거를 덮으려고 하나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9월 14일 그 한상진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하고
18일 날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거예요. 영장을 지금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역산해서 돌려보니까 8월 28일 날 검찰에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나오라고 합니다. 수사받으라고. 8월에. 아까 최호 앵커께서 말한 그 2월 달에 대장동 건으로 실패했잖아. 한 거 실패하니까 네. 대북 송금으로 이번 나와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9월 2일부터 조선일보가 이 대장동 건을 보도하면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게 뭐죠? 대선 공작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아. 딱 하명을 하고 9월 7일 날 강백신 검찰 수사팀이 꾸려지고 그다음에 바로 이 기자님들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되고 네. 이재명을 잡기 위한 그런 수순이었구나. 빌드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 저희 사건 관련돼서 제일 안 잊혀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2023년 9월 1일 이 사건이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조선일보 일면을 딱 봤는데 거기에 공작 이제 허위 보도 뭐 이제 뭐 저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를 하나의 그 기사만 보면 앞으로 한 1년 동안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기사였어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우리 사건이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 저희가 2024년 7월 8일 날 기소가 됐고 며칠 있다가 이제 공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워낙 큰 사건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 직원들 모여서 이제 공소장 같이 막 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공소장을 보다가 제 옆에 있는 후배한테 제일 첫 번째 했었던 말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야 우리 얘기는 어디 있어 이 얘기였어요. 공소장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뉴스타파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야 이재명. 그 주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부터 이재명의 공산당 프레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공소장에.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어떻게 되냐면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과 뉴스타파가 작당 모의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쭉 그려져 있으면서 거기에 이래 보인다 저래 보인다라고 계속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한참 한 30페이지 가까이 넘어가니까 드디어 뉴스타파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얘기 나온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공소장 뭐 사건 기록 봤지만 저 이런 공소장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청문회에서 사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참고인석에 앉아서 한참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이제 그 발언 기회가 생겨서 김성현 의원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들은 군사 정권들은 자기가 도움을 받겠다. 자기가 공격당하지 않겠다라는 목적으로 언론을 탄압했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이는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론 탄압을 수단으로 쓴 거예요. 최소한 그전에는 언론 탄압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를 탄압한 게 얘한테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입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아.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권을 재편하기 위해서 그냥 언론 그리고 언론 탄압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맞습니다. 이자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끝을 봐야 한다. 좋습니다.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강백신. 네. 그런데 어제 나와가지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련 지금 저희가 들은 이 내용 관련해서 예, 아주 짧게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뭘 이 사람을 뭐 고쳐 쓴다든지 뭐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사치다잉.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백신이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검찰 조직이 흥신소로 전락했어. 윤석열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검찰 조직을 상납한 겁니다. 윤석열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이런 짓을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지르네. 알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뒷배가 든든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저게 일부나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쫄리죠. 아니 눈앞에서 봉주욱이 서 있는데 봉주욱 기자 조우영도 있는데 그렇지. 통화 안 했다고 그러는데 녹취록이 나왔는데 나오지. 카메라에 지금 중계되고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일이야. 그리고 왜 내가 저럴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됐지. 그렇지.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감옥에 갔는데도 왜 저러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강백신이가 저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거기 앉아 있는 국힘 의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네. 내 다음 자리는 저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유상범이네 곽규택이네 뭐 권성동이네 옛날에 검사 시절에 뭐 했는지 다 알아 걔들이. 주진우가 뭐 했는지 알아. 한동훈이가 뭐 했는지 알아. 내 다음 자리는 저기야. 당신들 지금은 이러지만 나중에 봅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이제 나는 파이팅으로 가야겠다. 그렇지.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나는 저 자리로 가는 길만 늦어질 뿐이야. 이 생각이 더 앞서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한다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검찰개혁. 또 어찌어찌 해서 우리가 수사권 약간 남겨가지고 또 후배들이 복수해 줄 거야. 또 살아난다. 그리고 뭐 윤지당 정권이 영원히 가겠어? 좀 지나면 다시 복구하는 거야. 맞아. 이게 하나 있는 거고 그 자신감이 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뭐가 있냐면 제가 특검 다녀와서 이 악의 뿌리가 정말 넓고 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첩사가 지금 한 짓거리가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 과거에 전두환이가 했던 쿠데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어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이어내려온 얘들의 전통이 있는 거야. 네. 아까 안상진 기자가 이런 공소장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80년대, 70년대 그런 공소장이 흔했어요. 시국 사건에서.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간첩으로 만들어야 될 때 배우의 문익환 목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던 수법이야 저게. 앞에부터 공산당 얘기 쓰고 몇십 장을 쭉 쓴 다음에 그 사람 얘기는 나중에서 세상에 불만을 안고 이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지금. 이게 끔찍한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특히나 제가 이제 실명을 좀 거론하고 싶은 언론사가 하나 있는데 경향신문 같은 곳이에요. 경향신문은 저희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매체. 네, 심지어는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저는 경향신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자들 많습니다. 예. 심지어 저희 뉴스타파에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이범준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 기자 시절에 제가 그분이 쓰는 글들 내가 너무나 그 흠모해서 제가 직접 선고 처리해서 제가 뉴스타파를 모셔온 분이기도 해. 제가 경향신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뉴스타파와 같이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싸우자라고 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안 보여. 지금 사실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경향신문은 눈이 뒤집혀서 나는 기사를 써야 된다고 봐요. 한 1면 3면 정도는 써야죠. 예. 네. 근데 안 써.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 이게 이유가 뭘까? 왜냐면 지난 20대 대선 때 이 부산저축은행과 윤석열과의 관계. 뭐 봉지욱 기자가 사실은 시발탄 같은 기사를 쓰긴 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먼저, 썼던 곳이 가장 열심히 썼던 언론사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기들이 그 당시 썼던 기사가 사실로 거의 확정돼서 나오고 있는 이 국면에서 기사를 안 써.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경향신문은 2023년 9월에 이제 검찰 수사 시작됐을 때도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기사가 별로 없었고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경향신문 기자들은 검찰이 기소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러니까 좀 쓰더라고요. 그때. 그것도 경향신문 기자들이 불기소되지 않고 기소하지 않겠다로 결정이 나니까 그때서 갑자기 한 2, 3일 동안 막 몰아치듯이 기사를 쓰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 기사를 이렇게 좋은 잘 정리된 이 기사를 왜 수사가 시작됐을 때 한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안 썼겠냐. 그러니까 그때 썼으면 훨씬 더 우리가 큰 목소리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공격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못 보신 분들도 계셔서 영상으로 저희가 클립을 좀 만들었는데요. 자료 3번에 어제 이제 저와 아마 이게 오전 저희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 오늘에서 이걸 맞아요. 미디어 오늘에서 영상 편집을 했던데 출처 국회 방송이고요.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기사 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저희가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 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관련해서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2023년 2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해다가 뉴스타파에 그 김만배 신앙인 녹취록 보도를 제시하고 니네 이거 서로 짜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의를 하죠. 그러면서 맞아요.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 그게 2월입니다. 2월인데 7개월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사 수사가 들어왔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제 제가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유동규와 정영학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면서 이 공산당 프레임 맞아. 이재명이 만든 거지? 라고 물어보는데 재밌는 것은 어제 국민의힘이 유동규와 남욱의 통화 녹음 파일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잠깐 그렇죠. 했는데 2023년 4월에 그러니까 남욱이 윤석열 검찰에 압박을 받고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상태에서 협조를 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유동규와 남욱이 통화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에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난리를 치던데 유동규가 그 통화에서 하는 내용이 검찰에서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일부 부분 그 얘기를 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했죠. 예. 남욱 변호사 뭐라 그랬죠? 어제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2023년 9월 달에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훨씬 전인 4월 달 경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두 사람이 대화 나누면서 이미 김만배 작당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남욱 씨가 이제 어제 국회에서 했었던 얘기는 아니 이게 4월 달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자기는 이 얘기를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해준 얘기를 검사가 해준 얘기를 계속 들었고 학습해서 유동규와 통화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유동규의 2023년 4월의 진술 조서를 보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 보도가 왜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술을. 이 어제 그것 때문에 2023년 9월달 수사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빌드업이 돼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맞아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2023년 1월 내지 2022년 12월부터는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봉지욱 기자가 그때 저랑 같이 뉴스타파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봉 기자가 2023년 초부터 나한테 이거 조만간 사건이 될 것 같다고 나한테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별도의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놓고 얘들이 사건 관계자한테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걸 보면서 물론 다 숨긴 게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세미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사건을 만들어 갖고 결국에는 그게 2023년 9월에 5개 언론사 11명 기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저희 압수수색이 2023년 9월 14일인데 그렇죠. 딱 4일 후에 나흘 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청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구속이 됐다면 내란은 안 일어났겠죠. 안 일어났겠죠. 그때 이미 뭐 다. 근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군을 이제 검찰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뭐 영장 청구를 3번 할 수는 없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동훈도 이제 그해 12월에 이제 경질이 되고 뭐 하는데 결국에는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이르기까지 당시에 이제 언론까지 이제 밟아가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 두 번째 시도마저도 실패하자 결국에는 군을 동원하게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게 내란 특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3년 10월경부터 내란을 마음먹었다 이렇게 발표를 맞아요.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죠. 그렇게 시점을 좀 당겨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게 이재명 2차 구속영장 실패. 바로 직후부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뉴스타파와 관련된 사건이 내란의 시작이 맞네. 그래서 그 김용진 감독이 저희 영화 압수수색을 내란의 시작으로 부제를 지었는데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이 우리 플레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하셨을 거예요. 그냥 붙였는데 갖다 붙였는데 맞았네. 우연히 들어맞은 그런 겁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강백신 검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얼굴까지 유명해졌는데
강백신 부장검사가 있고 어미준 검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 지금 특수부가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죠. 원래는 반부패 수사 1부장이 어미준이고 3부장이 강백신이었고 저희에 대한 수사는 이제 강백신이 했고 그렇죠. 어미준은 대검 뭐 반부패 기획관으로 예. 갔고 갖고 강백신 부장검사가 어제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수사했고 네. 뭐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고 창피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양분함 자기 그 검사 대선배 아닙니까? 고개를 빳빳이 그것도 있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전에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저희는 지금까지 한 1년 수사를 받고 한 2년 가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를 수사했었던 뉴스타파 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했었던 이 당사자인 강백신 네. 검사 이름을 수도 없이 얘기했고 수도 없이 생각을 했잖아.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랬던 강백신 검사를 실물로 내가 직접 본 건 어제가 처음이라고. 근데 이게 제 바로 앞자리에 뒤통수를 내가 보고서 하루 종일 앉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예. 그 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봉지욱 기자가 참모인선 맨 뒷줄에 있고 맞습니다. 저희 앞에 줄 정도의 강백신 검사가 앉아 있고 저 앞쪽에 앉아 있고 강백신 우측은 또 이시원. 그렇죠. 이시원이 앉아 이시원 있고 검사. 강백신 검사의 제가 앞을 볼 때 왼쪽 뒤편에 조영이 나중에 또 앉았어. 대장동 대출. 예. 저쪽 끝에는 남욱 씨가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 배치 얘기했잖아요. 예. 양쪽에 증인 참고인의 마이크가 있는데 그 마이크 바로 뒤 왼쪽 마이크 저희가 뒤에서 봤을 때 왼쪽 마이크 뒤에는 조우영과 강백신, 이시원 이렇게 배치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측 마이크의 바로 뒤에는 남욱이 있었고 그 뒤에 이강길 뒤에 이강길 있었고 남욱 옆에도 그 유병호 아니었나요? 유병호 네,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아시죠? 유병호 그 머리 짧으신 분 스포츠 머리에 그러니까 딱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배치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구도가 제가 그 생각 어제 하루 종일 했다고 이거 보면서 야 이것도 진짜 역사 한 장면 같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봉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백신이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 뭐 범죄만 따라갔다. 우리는 뭐 좌고면하지 않았다. 뭐 하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그 말을 자주 하던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 가신 분. 네. 윤석열이 법과 원칙을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뭔가 원칙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원칙 지키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맞아요. 네. 윤석열이 또 대선 때는 공정과 상식인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 내란 일으키는 사람이 맨날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자유 뭐 이런 거야.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짜증이 났는데 저는 이 사람 입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제 봉지욱 기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아니어도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여러 의원들이 저희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벌인 각종 불법 위법적인 행위, 소위 그게 아니더라도 좀 부끄러운 행위들, 예를 들어서 뭐 없는 문자를 조작한 거, 뭐 실수든 그게 뭐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인간이라면 일단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뭐 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과 이게 인간의 언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아무리 증거를 갖다 들이밀어도 일단 뭉개고 가고 우리는 법관칙대로 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심지어는 영장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걸 우리가 영상 캡처한 걸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왜 한상민 기자 집에서 노트북을 뒤졌어라고 물어보는데도 법관칙을 얘기해. 나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한겨레가 사설로 어제 국정조사 상황을 다뤘는데 한겨레 그 사설 제목이요.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는 강백신 검사.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게 썼어요. 네, 제목이 그죠? 너무 좋았어요. 네. 아침에. 그리고 이제 한상진 기자가 얘기한 거. 뭐 공소장에 사실 다 이재명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봤을 때. 71장. 예, 71장인가 2장인가 됐는데 제가 오늘 매불쇼에서도 제가 그 얘기했었는데 저희 뉴스타파에 저하고 이제 기록을 제일 열심히 본 게 이제 저희 데이터 팀장인 최현원 기자인데 이 공소장 받자마자 최현원 기자하고 제일 먼저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쫙 보면서 제가 최현원 기자한테 했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무리 봐도 뉴스타파 얘기가 없어. 그래서 다 이재명 얘기. 아니 왜 다 이재명 얘기고 야 우리 얘기는 어딨냐 도대체.
한 30페이지 정도 넘어가니까 우리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세상에 이런 공소장이 어딨냐 제가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죠 그 얘기. 네, 그나마 이제 한겨레 정도가 이제 사설 하나 냈는데요. 별도의 기사를 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겨레도 별도로 기사 쓰지 않는데 이제 제가 생각엔 그래도 슬슬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강백신 부장검사가 조작 수사 그리고 증거 조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벤터 수사를 받은 게 명백해요. 증거가 없어요.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법대에서 결과가 날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된 백등기 사건입니다. 증인의 염려를 위해서 대통령의 심리 경호를 위해서 충실하게 해야죠. 검찰 조직을 사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하면 되는 줄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백신 수사팀이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조작하고 남욱이나 뭐 유동규 같은 사람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한 사실들이 이제 이번 국정조사에 다 나왔는데 강백신 수사팀이 저희를 수사했는데 제 사건 기록을 보니까 녹취록. 앞서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에서 재창의형 부분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는데 그때는 뭐 그 속기사가 한 거지 검찰청 속기사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 나갔는데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와 제가 어제 나란히 서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통화한 적이 없고 기억도 없고 녹음 파일도 없어요. 근데 조우영 씨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뭐 톡이나 문자 정도는 했지만 전화한 기억은 없다. 조우영 씨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를 4번 한 걸로 녹취록을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녹취록이 이 안에 당시에 JTBC에 이제 제 후배가 한 건데 조우영 씨랑 통화를 한 건데 제가 아니고 한 건데 여기서 딱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주임 검사는 안 만나신 거죠? 라고 하니까 네. 이게 있어요. 조우영이 대답하는 게. 제가 그거를 뭐 묻거나 하질 않았잖아요. 당시에 제가 조우영을 만나서 90분간 인터뷰를 할 때도 윤석열은 그때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10월 말의 쟁점은 대장동 그분이었어요. 맞아요. 대장동 천화동이 1호 지분 절반의 그분 진짜 주인 누구냐. 동아일보 보도로 시작해서 JTBC는 제가 JTBC에 있을 때니까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분이라서 제가 대장동 그분을 그걸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조우영 씨가 유동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보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조우영의 그냥 얘기일 뿐이고 더 확인이 필요해서 보도를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 불거지고 검찰이 봉지욱이가 조우영이한테 윤석열 만난 적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론을 안 실어줬다고 지금 설사 맞아요. 반론을 안 실어줬다고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해야 됩니까?